우리는 13살이면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지만 북한의 한 소녀는 그 나이에 평양 산속훈련소로 끌려갔습니다. 5년간 격투술, 총기, 독극물을 배우며 20명 중 넷만 살아남았습니다. 20살이 되자 그녀는 남한으로 잠입하라는 첫 임무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1999년 겨울 함경북도 청진역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13살이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그게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도 못하시고 역대합실 바닥에서 그냥 쓰러지셨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들 하죠. 그 시절엔 온 나라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13살 아이 혼자서 어머니를 역뒤 야산에 묻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꽃제비가 되었어요. 꽃제비는 북한에서 부모 잃고 떠도는 아이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구걸하며 6개월을 버텼습니다. 1999년 여름, 저는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어요. 중국에 가면 뭐라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7월 어느 캄캄한 밤, 다른 꽃제비 2명과 함께 강으로 향했습니다. 들키면 총살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차피 굶어 죽을 거였어요. 물은 차가웠습니다. 숨소리도 죽이며 천천히 헤엄쳐 갔어요. 중간쯤 왔을 때 조명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거기서 국경수비대였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함께 가던 아이 한 명이 물에 빠졌고 저는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붙잡혔습니다. 청진 보위부 취조실. 이제 죽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보위부 요원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 살고 싶으냐? 네.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겠냐? 예.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평양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어요. 보위부 요원이 말했습니다. 넌 이제 국가의 특수 요원이 될 거다. 훈련은 죽을 만큼 힘들지만 살아남으면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 평양 외곽 산속 깊은 곳, 정찰총국 여성공작원 훈련소. 저처럼 부모 없는 10대 소녀들이 20명 모였어요. 여기서부터 너희는 번호로만 불린다. 13번. 내가 한지은이야? 네. 이제부터 훈련이 시작된다.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격투술, 총기, 독극물, 외국어, 연기.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20명 중 넷만 살아남았고 2006년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첫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제 백합이라고 부르겠다. 내 첫 임무는 남조선 잠입이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국가가 만든 살아있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남쪽 땅에서 제가 다시 인간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잔혹할지도. 2015년 4월, 저는 서울 홍대 근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29살, 대학 교환학생 신분이었죠. 물론 모두 거짓이었어요. 제 임무는 한국군 장교를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받은 지령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탈북민 신분으로 위장하라. 동정심을 유발하라. 접근 후 정보를 빼내라. 저는 이미 한국에 3번 왔었고 매번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이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5월 어느 날 홍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 남자가 앉았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인상이었죠. 혹시 콘센트 좀 빌려도 될까요? 아, 네. 쓰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민우라고 소개했어요.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저는 계획대로 탈북민 신분을 밝혔어요. 사실 저 북에서 온 지 3년 됐어요. 중국 경유해서요. 힘드셨겠어요.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6월 남산타워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며 민우가 물었어요. 북한은 어땠어요?
궁금하긴 한데 물어보기 조심스러워서. 배고팠어요. 어두웠고요. 불도 제대로 안 들어왔고. 거짓말 속에 진실이 섞여 나왔습니다. 민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임무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평양 훈련소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7월, 여름이 깊어갈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평양에서는 계속 독촉이 왔습니다. 임무 진행 상황 보고하라. 하지만 저는 민우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임무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8월 어느 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 씨,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저 사실 무역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 요원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의심했어요. 탈북민 행세를 하는 북한 공작원일 거라고.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그만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우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북한 공작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진짜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말 안 해도 돼요.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거. 민우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찰 총국 공작원이라는 것, 임무로 접근했다는 것,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것. 같이 여기서 살아요. 북한 버리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해요. 민우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2018년, 3년 후에 일어날 그 끔찍한 일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라는 걸. 2018년 2월, 평양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합, 즉시 귀환하라. 새로운 임무가 있다.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3년간 민우와 행복하게 지냈는데 임무 보고는 거짓으로 떼었고요. 평양은 제가 아직 한국군 장교를 포섭 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말했어요. 귀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안 가면 북에 있는 훈련소 동기들이 처형당해요. 같이 도망가요. 제가 보호해줄게요. 안 돼요. 그들은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그 지옥을 같이 버틴. 민우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요. 당신을 구출하러 평양에 들어갈게요. 미쳤어요? 국정원 요원이 평양에? 당신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그때 제가 했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강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나약했습니다. 민우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만나요. 제가 탈출할 테니까 거기서 함께. 그렇게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계획이었죠. 3월 초, 저는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찰 총국 본부에 보고했어요. 동무, 3년이나 걸렸는데 성과가 뭐냐? 한국군 대위급 장교와 접촉 중입니다. 조만간 중요 정보를. 그 자를 평양으로 데려올 수 있겠나? 그 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떡해요? 내가 중국에서 위험에 처했다고 해라. 구하러 오게 만들어라. 우리가 중국에서 체포할 거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양이 원하는 건 민우였습니다. 한국 국정원 요원을 생포하는 것. 그건 엄청난 선전 효과였으니까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우를 배신하든지 동기들의 목숨을 포기하든지. 4월 중순 중국 단둥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그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북한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알아요. 각오하고 왔어요. 민우 씨, 도망가요. 지금 당장. 하지만 우리를 이미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민우가 쓰러졌고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놔줘요. 보위부 책임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백합.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치하하실 거다. 그날 밤
저는 민우와 함께 평양행 비밀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민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5월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민우는 대한민국 간첩 강민우로 불렸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모든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북한 공작원을 회유하려 했는가? 네. 민우는 저를 쳐다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5월 21일 평양교회 형장. 저는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이었어요. 배신자의 최후를 똑똑히 봐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저는 괴물이 되었어요. 진짜 괴물로. 5월 25일 김정은 앞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동무의 공로를 치하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날 이후 밤마다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환청으로, 환영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계속 들렸어요. 지은아,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2023년 10월, 김정은이 저를 직접 호출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백합 동무.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2018년 이후 저는 평양에서 후배 공작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해외로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수도 없었죠. 매일 밤 민우의 얼굴이 보였고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임무를 주겠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핵심 인사를 제거하라. 성공하면 영웅 칭호와 함께 편히 쉬게 해주겠다. 실패하면 말을 잇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처형이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37살 마지막 임무를 받은 저는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사실 죽고 싶었어요. 민우를 죽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10월 말 서울에 다시 잠입했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인천공항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거리도, 사람들도, 심지어 공기까지. 2015년에 그 설렘은 없었어요. 그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임무 대상자는 국방부 국장급 인사였습니다. 암살 방법까지 모두 계획되어 있었어요. 일주일간 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같은 길로 출근했고요. 목요일마다 저녁 7시 교회에 갔습니다. 11월 둘째 주 목요일 저는 교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독침이 든 펜이 있었어요. 스쳐 지나가며 찌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20초 후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돼 있었죠. 오후 6시 50분 목표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10m, 5m.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빠. 한 여자아이가 뛰어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어요. 목표물은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오늘 교회 끝나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와, 좋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민우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지은아, 괜찮아.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에 쥔 펜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괴물이 있었어요. 37년을 산한 여자가 아니라 피로 얼룩진 괴물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처음으로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매일 독촉 연락이 왔어요. 백합, 임무 진행 상황은? 조만간, 빨리 끝내라. 본국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 11월 중순, 저는 민우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묻힌 국립묘지 한쪽이었어요. 물론 민우의 진짜 이름은 몰랐지만 2018년 5월에 북한에서 순직한 요원 묘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그만해. 인간으로 돌아와. 11월 20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수하기로요. 국정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북한 공작원입니다. 코드명 백합. 자수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서울 강남구 동입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30분 내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자유로운 도시. 이제야 진짜 자유를 선택하는구나. 3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한지은입니다. 체포해주세요. 그렇게 제 15년 공작원 생활이 끝났습니다. 아니,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2023년 11월 20일 밤, 국정원 요원 4명이 제 앞에 섰습니다. 한진 맞습니까? 네, 손 내밀어 주세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어요.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 어느 건물이었어요. 지하 취조실로 안내됐죠.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만 있는 방이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강민우 알았습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후배였습니다. 김 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당연했죠. 저는 그의 후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부터 사흘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제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13살 꽃제비였던 것, 정찰총국에 끌려간 것, 5년간의 훈련, 한국 잠입 4번, 포섭 대상자 12명, 그리고 민우와의 일까지. 2018년 중국 단둥에서 강민우를 북한으로 유인한 게 맞습니까? 네, 저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양이 훈련소 동기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민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을 처형한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다? 네. 김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지은 씨,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13살 아이를 납치해서 살인병기로 만든 건 북한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가해자입니다. 제 손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11월 23일,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어요. 한지은 씨,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법정에 서서 처벌받는 것. 둘째, 우리와 협조하며 북한 공작망을 무너뜨리는 것. 둘 다 하고 싶습니다. 네, 처벌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북한에서 저처럼 이용당하는 여자 공작원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김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겠습니다.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협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내 북한 공작망 지도를 그렸어요. 협조자들, 연락책들, 자금 루트까지 모두 알려줬습니다. 여기 홍대 근처 중국 식당 주인, 이 사람이 연락책입니다. 강남 빌딩 무역회사, 여기가 자금 세탁 장소고요. 제 증언으로 12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12월 초, 저는 김 팀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는 여자 공작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비밀 통신망이 있습니다. 훈련소 동기들과만 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신 배신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그들도 저처럼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12월 중순, 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선아, 나 백합이야. 나 한국에 있어. 자유로워. 너도 올 수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진짜 언니예요? 우리 언니가 배신자라고 들었는데. 미선아, 나는 배신한 게 아니야. 인간으로 돌아온 거야. 너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제 가족들이 가족 없잖아. 우리 다 고아였어. 그래도 무서워요. 매일 설득했습니다. 한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2024년 1월 15일
드디어 미선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도와주세요. 저도 도망가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미선아, 내가 너를 꼭 구할게. 조금만 기다려. 1월 말, 국정원과 함께 미선 구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 있었어요. 베이징의 북한 식당에서 정보 수집 임무 중이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식당 휴무예요. 그때 도망갈게요. 알았어. 한국 대사관 위치 알려줄게. 거기로 뛰어가. 2024년 2월 2일, 미선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추격을 뚫고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어요. 2월 10일, 인천공항에서 미선을 만났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언니, 미선아,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2024년 2월 중순, 평양에서 긴급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국정원이 가로챈 암호문이었어요. 백합 제거하라. 즉시, 김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지은 씨, 이제부터 당신은 최고 등급 보호 대상입니다. 북한이 암살조를 보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간 올 거라고.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하지만 이미 각오했어요. 서울 외곽 안가로 옮겨졌습니다. 24시간 경호가 붙었고요. 외출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양심의 자유니까요. 3월 초,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안가 근처 편의점에 가는 길이었어요. 경호원 2명과 함께였죠.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위험해요. 경호원이 저를 밀쳤고 저는 옆 가게 안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트럭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이미 도주한 뒤였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한 암살 시도입니다. 김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외출 금지입니다. 4월, 두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안가에서 먹을 음식이 배달됐어요. 국정원에서 직접 주문한 것이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 음식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배달원을 추적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조선족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점점 거칠어지네요. 그만큼 당신을 없애는 게 급하다는 뜻입니다. 5월, 미선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차량 2대로 이동했어요. 제가 탄 차 뒤에 경호 차량이 따라왔죠.